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 78 박정순 할머니입니다. 경북 안동의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부지런히 살며 주변 사람들 누구보다 야무진 손으로 집안을 돌보고 밭을 일궈왔지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 동네가 고요할 때 들려오는 밥 짓는 소리. 그 소리가 할머니의 하루를 시작하게 합니다. 우리 영수 내려오면 묵국이라도 한솥 끓여놔야지. 요즘 회사 일 바쁘다며 얼굴도 못 보는데. 그렇게 부엌에 서서 국을 저으며 혼잣말을 합니다. 시장 길을 걸을 때면 친구들과 마주쳐 반갑게 손을 흔들고 같이 시금치 고르고 고등어갑 깎아달라고 웃음 지으며 흥정을 하지요. 에그, 그래도 사람 사는 재미는 이런 데 있지. 빈집에 혼자 있으면 숨이 막힌다니까. 저녁이면 TV 앞에 앉아 드라마를 보며 깔깔대고 박수도 칩니다. 비록 혼자 밥상을 차려 앉아도 그 시간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 정도로 움직이고 내 밥 내가 해먹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지만 세월이라는 건 아무리 성실히 몸을 움직여도 피할 수 없는 손님이었나 봅니다. 손가락이 자꾸 굽고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했지만 할머니는 조금만 더 하며 집안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애구야, 허리가 오늘따라 좀 시리네. 그래도 누가 해주나. 내가 해야지. 젊은 시절 남편과 논길을 걸으며 논둑 옆으로 고개 내민 보리 이삭을 쓰다듬던 그때가 문득 떠오릅니다. 그 사람 떠나보낸 지도 벌써 6년. 그래도 혼자서도 잘 살아왔다고, 야무지게 버텨왔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왔습니다. 그래도 이 집이 좋아. 내 손때 묻은 부엌, 영감이 심은 감나무, 여기서 살다 여기서 가면 그것도 복이지.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이 모습 그대로일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부엌에서 국을 한 번 더 들여다보려 몸을 숙인 순간이었지요. 작은 국자가 손에서 빠져나가 딸깍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지고 고지어 몸이 이상하게도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힘없이 퍽 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혀가 꼬여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긴 병치레. 그것이 중풍, 뇌졸중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부지런히 부엌에 섰습니다. 밤새 불린 콩을 솥에 넣어 푹 고아 된장국을 끓이고 갓 지은 밥 냄새를 맡으며 혼자 흐뭇해했습니다. 에구, 우리 영수 언제 또 내려오려나. 이 국 맛보고 좋아할 텐데. 국자를 들어 국물 맛을 보고 싱거워서 소금을 조금 더 넣습니다. 그렇게 사소한 일상이었는데 참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팔이 조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 찌뿌듯한 어제 밭에서 김 좀 뽑았다고 그런가. 잠깐 벽에 손을 대고 어깨를 주무르곤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 순간에도 국물이 넘치면 어쩌나 냄비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딸깍, 국자가 손에서 빠져나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멍하니 손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왼쪽 다리가 휘청 힘이 빠지더니 몸이 한쪽으로 확 기울었습니다. 이게 왜 이래. 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소리도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부엌 바닥으로 쓰러지며 정순 할머니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바닥이 너무 차갑습니다. 주방 타일이 원래도 서늘했지만 오늘은 더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일어나야지. 몸을 일으키려는데 팔이 말처럼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가장 서러운 건구 순간 머릿속은 또렷한데 몸이 꿈속처럼 무겁기만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할머니의 귀에 밥솥에서 나는 씩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밥은 다 되었다는데 그 밥 한 술도 못 뜨고 이렇게 바닥에 쓰러져 있다니. 그게 어찌나 서러운지 할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고, 영감, 나 좀 일으켜 주이소. 이미 세상 떠난 남편에게 마음속으로 말을 걸어봅니다. 마루에 걸린 낡은 가족사진 속 웃고 있는 남편이 지금이라도 뛰어나와 할머니를 부축해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진은 아무 소리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집 안으로 들어온 이웃아주머니가 부엌 문을 열고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 할머니 왜 이래요? 아이고, 큰일 났네. 정순 할머니는 그 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 전화기를 꺼내들며 119
119 좀 불러주이소. 절박하게 외치는 걸 흐릿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야가 어두워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낯선 천장. 형광등 불빛이 너무 새하얘 눈이 시릴 정도였습니다. 옆에서는 기계가 B- 하고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여기가 어디고? 할머니는 입안이 바싹 말라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동자만 이리저리 굴려보니 낯선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고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영수예요. 흐릿하게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 정순 할머니는 간신히 고개를 돌려 자기 옆에 서 있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눈이 빨개져 있었고 할머니 손을 꼭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놀랬죠.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조금만 더 힘내요. 응? 할머니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혀가 이상하게 굳어 제대로 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응응. 겨우 그 두 음절만 내뱉자 아들은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내가 이 꼴 보이려고 그렇게 밥하고 빨래하고 몸 부서져라 움직였나. 속으로는 울고 있었지만 흘리는 눈물조차 부끄러워 애써 꾹 참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의사는 아들과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행히 큰 혈관은 아니어서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다만 오른쪽이 조금 마비가 왔습니다. 재활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럼 집에 데리고 가서 하면 안 될까요? 엄마가 병원 싫어해서. 집에서는 어렵습니다. 화장실 가다 또 쓰러지시면 더 위험해요. 지금은 병원에 계시면서 집중치료 받으셔야 해요. 의사와 아들의 대화를 할머니는 조용히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아직 안 죽었는데. 나는 아직 내 집에서 밥 짓고 시장도 가고 싶은데. 가슴 한켠이 꾹 눌리는 듯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병실에 홀로 누운 정순 할머니는 손가락을 살짝 움직여 보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또 고였습니다. 애구 영감나 이제 어쩌노. 할머니의 등 뒤로 침상 위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야속하게 흘러갔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운 채로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구름이며 살짝 흔들리는 나무가지가 그토록 그리운 자기 집 마당 같아서 괜히 눈가가 다시 젖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더니 흰 가운을 입은 젊은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물리치료 다녀오셔야죠. 간호사는 부드럽게 할머니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팔을 움켜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간다. 나 그거 안 한다게니 더 아프기만 해. 할머니, 조금만 해요. 그래야 나중에 집에도 갈 수 있어요. 안 해도 된다. 나는 괜찮다. 할머니는 고집스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시선을 피하면서도 속으로는 더 쓸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속도 모르고 나는 이제 다 틀린 거 아이가. 그날 저녁 아들이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시장에서 산 것 같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엄마 좋아하는 꽈리고추 볶음이래요. 조금이라도 드셔보세요. 아들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숟가락으로 반찬을 떠서 할머니 입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입을 벌렸습니다. 그 맛은 분명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맵싸하고 고소한 꽈리고추 맛이 입안에 번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애구 이제 먹는 것도 이래 힘드니 내가 진짜 늙었구나. 아들은 그런 할머니의 표정을 보고 애써 눈을 돌렸습니다. 잠시 고개를 떨군 뒤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힘내요. 엄마 걷는 거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 말에 할머니는 멀게만 느껴지던 창밖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아직은 조금만 더 버텨볼까? 며칠 뒤 아들이 다시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침대 머리맡에 기대 앉아 아들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있잖아요. 우리 요양병원도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얼굴빛이 사나워졌습니다. 뭐라카노? 내가 거길 왜 가노? 나는 아직 멀쩡하다. 그런데 가면 못 나오는 거 아이가? 아니에요 엄마. 요즘은 시설도 좋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엄마 더 잘 돌봐주시잖아요. 집에서 넘어지면 더 큰일 난다니까. 내가 아직은 내 밥 내가 챙겨 먹고 내 몸 내가 챙긴다. 할머니는 흥분해 제 몸이 말도 안 되게 떨리는 줄도 모른 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날 밤 불을 꺼둔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콧꼬리 소리, 심전도 기계 소리만 가끔 들렸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차갑고 딱딱한 병원 침대 위에서 깊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내가 거기 가면 진짜 영감이 부르러 올 때까지 못 나오는 거 아니가. 눈물이 눈가를 타고 흘렀습니다. 손등까지 흐른 눈물은 살갗에 닿자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때 문이 살짝 열리며 밤 근무 간호사가 들어와 살폈습니다. 할머니 주무셨어요? 담요 좀 더 덮어드릴게요. 간호사는 조심스레 담요를 들어 할머니의 어깨까지 잘 덮어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할머니는 괜히 더 서러워졌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뒤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애구내가 어디서 죽든 무슨 상관이고 일에 챙겨주는 사람만 있어도 복이지 뭐. 며칠 후 아들이 다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병원에서 나눠준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일단 병원에서도 그러는데 요양병원으로 옮겨서 재활치료 더 받자고 해요. 엄마 조금만 더 있다가 다시 집에 오면 되잖아요. 정순 할머니는 아들이 내민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고개가 마치 체념하듯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정순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은 채 새로 옮겨진 요양병원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병실 문 옆에 걸린 이름표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박정순 78세 재활치료실 배정. 문득 자기 이름이 저렇게 걸려있는 걸 보니 마치 이미 큰 병자가 된 것 같아 서러움이 가슴 깊이 밀려왔습니다. 첫날 저녁 요양병원 침대에 혼자 누워있던 할머니는 천장에 비친 형광등 불빛을 바라보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애구 영감내가 결국 이리 왔다 아이가. 바람이라도 불어 남편 목소리 하나 들려오면 좋겠는데 방 안은 너무 조용했고 대신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기침 소리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때 옆 침대에서 같은 방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레 다가와 정순 할머니 손등을 살짝 잡았습니다. 나도 처음엔 울기만 했는데 여기 오니 몸도 조금씩 좋아지고 사람 손도 더 자주 타고 살만 하더라고. 그 말에 정순 할머니는 얼굴을 돌린 채 또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주 작게 그 누구도 듣지 못할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살아보자.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요양병원 생활도 어느덧 한 달째. 처음에는 하루 종일 울기만 하던 정순 할머니였지만 이제는 복도 끝 물리치료실까지 간호사 손에 의지해 천천히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날도 할머니는 보행 보조기에 몸을 맡기며 조심스레 한 발, 또 한 발 내디뎠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잘 걸으세요. 발이 더 높이 올라가요. 젊은 물리치료사가 밝게 칭찬을 해주자 할머니의 입가가 조금은 민망한 듯 그러면서도 분명히 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리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같은 병실에 있는 친구 같은 할머니가 복도 의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말을 붙였습니다. 정순씨, 이제 얼굴에 살이 좀 돌아왔다 아이가? 맨날 울기만 할 때보다 훨씬 낫네. 애구 그러지 마소. 내가 어디 얼굴 들고 다닐 낯이가 있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순 할머니의 볼은 조금 더 따뜻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 주말 아들이 어린 손주 둘을 데리고 병원에 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품으로 와락 달려들자 정순 할머니는 괜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이 할매 또 걸어보려고 연습 열심히 했대이. 그 말에 손주들이 까르르 웃으며 할머니 양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다시 우리 집 와야 되니까 더 열심히 걸어야 해요.
그 작은 손들이 정순 할머니의 굳은 손을 흔들어주자 할머니는 결국 터져버린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그대로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힘내보자. 내가 꼭 저 애들 손잡고 집에 가는 날이 올기라. 여러분, 사연 잘 들으셨네요. 오늘은 우리 정순 할머니 이야기 참 마음이 짠하지요. 그런데 이 사연이 결코 남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많은 어르신들도 언제든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께서 꼭 아셔야 할 중풍, 그러니까 뇌졸중에 관한 이야기와 예방을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려 합니다. 자, 우선 중풍이란 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흔히 중풍이라고 부르는 건 의학적으로는 뇌졸중을 말합니다. 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터지는 뇌출혈 뇌세포가 손상을 입는 병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집 수도관에 물이 막히거나 터지면 주방이며 화장실까지 물 공급이 안 되듯이 혈관이 막히면 그 혈관이 먹여 살리던 뇌 부분이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뇌가 원래 담당하던 손 움직이는 기능, 말하는 기능, 걷는 기능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지요. 참 무섭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적게 잡아도 1명꼴로 이미 뇌혈관에 문제가 조금씩은 생겨 있다는 겁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그저 약 먹으면 되지 뭐하고 넘기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정순 할머니처럼 부엌에서 국자 하나 떨어뜨리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걸 알려드릴 테니 메모할 수 있는 분들은 꼭 메모해 두세요. 첫째, 혈압과 혈당 관리입니다. 고혈압은 혈관을 꾸준히 딱딱하게 만들고 당뇨는 혈관을 상하게 만들어 결국 피가 흐르다 못해 막히거나 터집니다. 그러니 정기적으로 혈압 재고 당뇨 있으신 분들은 식사 조절 꼬박꼬박 하셔야 합니다. 둘째,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 줄이기. 나는 원래 간이 세야 밥맛이 난다 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그게 결국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을 좁아지게 만듭니다. 된장국도 국물은 많이 드시지 말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셋째, 물을 조금씩 자주 드세요. 어르신들은 목마른 걸 잘 못 느끼셔서 하루 종일 물 한 컵도 안 드시다가 혈액이 찐득해집니다. 그러면 혈전, 즉 핏덩이가 잘 생겨서 뇌혈관을 막아버리지요. 넷째, 담배와 술은 끊거나 최소화하세요. 특히 담배는 혈관에 치명적입니다. 흡연하시는 어르신들은 오늘부터 하루 한 갭이라도 줄여보세요. 다섯째, 적당히 움직이기. 나는 다리도 아픈데 뭘 움직이노 하시는데 그저 방 안에서라도 하루에 10분 팔 한번 쭉 뻗고 발끝 들었다 놨다만 해도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혹시라도 한쪽 얼굴이 갑자기 처지고 팔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면 무조건 119입니다. 좀 누워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뇌졸중 치료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34시간 안에 병원에 가야 마비를 훨씬 덜 남기고 살아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내일 아닐 거야 하고 넘기지 마시고 꼭 가슴에 새겨두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귀여운 손주들 손잡고 시장도 가고 공원도 걷고 그렇게 더 오래 함께 살기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좋은 사연과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따뜻하게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